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은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무겁게 흘러내렸다. 강민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든 서류는 이미 1시간 전부터 같은 페이지에 머물러 있었다. 거실 한쪽에서는 아내 송희정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의 풍경. 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지난주 아버지가 건네준 서류 봉투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아버님 재산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희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침묵을 깼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응시할 뿐이었다. 강남 빌딩 2채, 판교 땅, 주식까지. 언론에 나온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 아버님이 그렇게 성공하신 줄은. 민호의 형 강민수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아버지 강태준이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허름한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지내시던 분. 그런 아버지가 실은 수백억대 자산가였다는 사실은 자식들에게 충격이었다. 형님, 저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아내 박선영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민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이런 대화가 오갈 것이라는 걸. 사흘 후 두 가족은 아버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좀 이상하지 않아?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숨기고 사셨다는 게. 선영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수는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지만 아내의 말을 막지 않았다. 무슨 뜻이에요, 형수님? 희정이 반문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글쎄,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자식이 또 있을지. 정적이 흘렀다. 민호와 민수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형제는 닮았다. 아버지의 굵은 눈썹과 각진 턱선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하지만 이 순간 그 닮음조차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설마 그런. 민호가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일단 뿌려진 의심의 씨앗은 빠르게 자라났다.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어머니는 민호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오셨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은 적이 없었다. 친자 확인을 해보는 게 어때요? 선영의 제안은 단호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동생을 보았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고요. 확인하는 것뿐이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낫죠. 희정도 끼어들었다. 솔직히 저도 궁금하긴 해요. 아버님이 왜 그렇게 재산을 숨기셨는지. 민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었다. 평생 자신들을 키워주신 분을 의심하는 것.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만약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난다면, 결국 일주일 후 형제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다.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오래된 TV가 전부였다.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고 안경을 벗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무슨 일이냐? 그게 재산 정리하시면서 저희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민호가 이어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친자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을 뿐이었다. 그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다. 그래. 한참 후 아버지가 짧게 대답했다. 화를 내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알았다.
해라. 두 아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실 줄은 몰랐다. 오히려 그것이 더 불안했다. 왜 거부하지 않으시는 걸까? 혹시 정말 숨기신 게 있는 건 아닐까? 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펼쳤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민호는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민호는 형의 얼굴을 보았다. 민수도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후회와 불안이 뒤섞인 얼굴.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빗방울이 더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다. 강태준은 신문을 읽는 척하며 흔들리는 글자들을 응시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신문을 쥐고 있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흰 바닥이 차갑게 빛났다. 강민호는 접수 창구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며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옆에 선 민수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검사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선영이 물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내신다고 하셨어. 그럼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변호사 선임해야겠네요. 상속 절차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희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며느리는 이미 며칠 전부터 상속 전문 변호사들의 명함을 모아두고 있었다. 강남 빌딩의 시세, 판교 땅의 개발 가능성, 주식 포트폴리오의 현금화 방안까지 세세하게 조사해둔 상태였다. 아버지 강태준은 멀찍이 떨어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검사를 위해 체열을 마친 그의 팔에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아버지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 혹시 다른 숨겨둔 재산은 없으시죠? 선영이 다가와 물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대답 대신 그저 그녀를 바라만 봤다. 그게 나중에 또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미리 다 정리하시는 게. 형수님. 민호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재지는 힘이 없었다. 그 역시 같은 것을 궁금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다. 그 일주일 동안 자식들의 방문은 계속됐다. 하지만 안부를 묻는 방문은 아니었다. 아버지, 판교 땅은 언제 사신 거예요? 강남 빌딩 임대료 수익은 어느 계좌로 들어와요? 혹시 해외 계좌는 없으세요?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질문에 짧게만 대답했다. 때로는 아예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럴 때마다 자식들의 얼굴에는 불만이 스쳤다. 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저희가 알아야 나중에 상속세 계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민수가 조금 날카롭게 물었다. 평소 같았으면 조심스럽게 말했을 그였지만 수백억의 재산 앞에서는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거실 창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창밖에는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시선이 그 까치에게 오래 머물렀다. 아버님,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희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으로 자식들은 아버지의 침묵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죄책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재산 분할에 차질이 생길까 하는 불안감이었다. 나흘째 되는 날 민수 부부가 또다시 아버지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인까지 동행했다. 아버지, 판교 땅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이분이 그쪽 전문이세요. 중개인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땅의 가격을 계산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들을 말없이 바라봤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지금보다 2배는 오를 거래요. 지금 팔면 손해고요. 선영이 신이 나서 말했다. 남편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럼 우리 몫은 대략.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느린 동작이었지만 거부의 의미는 분명했다.
중개인과 자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복도에 남겨진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왜 저러시는 거야? 우리를 위한 일인데. 그날 저녁 민호가 혼자 아버지를 찾아왔다. 형과 형수님이 다녀간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아버지, 형이 너무 심했죠? 죄송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다. 화면에서는 뉴스 자막만 흘러갔다. 그래도 저희도 이해는 하시죠? 금액이 금액이다 보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텅 빈 것 같았다. 너도 궁금하구나. 돈이.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다. 내 형도 너도 다들 궁금한 게 당연하지. 아버지는 다시 TV 화면을 바라봤다. 민호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럼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희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님, 저희가 세무사 한 분 소개받았어요. 상속세 절세 방안을 미리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 날은 민수였다. 아버지, 변호사 선임은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제가 아는 분 소개해드릴까요?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받지 않았다. 휴대폰은 탁자 위에 놓인 채 진동만 울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온 가족이 다시 병원에 모였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다. 민수가 받아들고 뜯으려는 순간 아버지가 그것을 낚아챘다. 내가 본다. 아버지는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확인했다. 잠시 그것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조용히 봉투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너희 둘 다 내 자식이다. 그 말과 함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따라 병원을 나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다. 자식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안도감과 함께 이상한 씁쓸함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하지만 그들은 곧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제 확실해졌으니 본격적으로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누가 어느 부동산을 가져갈지, 주식은 어떻게 나눌지. 아버지는 이미 저 멀리 택시를 타고 사라지고 있었다. 뒷좌석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강민수와 강민호 형제는 각자의 집에서 묘한 안도감에 젖어 있었다. 친자 확인. 그 두 글자가 주는 무게감이 사라지자 어깨가 가벼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다행이네요. 희정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역력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가에는 쓴웃음이 맴돌았다. 뭐가 다행이야. 원래 우리가 아버지 자식인 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확실해진 거잖아요. 이제 상속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부동산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희정이 며칠 전부터 모아둔 것들이었다. 강남 빌딩의 임대 수익률, 판교 토지의 개발 예정 시기, 주식 포트폴리오의 배당 수익까지. 형 민수의 집도 비슷한 풍경이었다. 선영은 이미 세무사와 전화 상담을 마친 상태였다. 상속세를 최소화하는 방법,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최적의 시기, 형제 간 재산 분할의 합리적인 방안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었다.
오빠, 내일 아버님 댁에 가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봐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죠.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검사 결과를 받아들 때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텅 빈 듯한 눈빛.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던 그 표정. 아버지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뭐가요? 결과 나왔을 때 보통은 기뻐하시거나 안도하시거나 그러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셨잖아. 선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원래 아버님이 무뚝뚝하시잖아요. 그냥 그러신 거겠죠.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그 침묵은 단순한 무뚝뚝함이 아니었다. 그건 포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무언가를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다음 날 오후 형제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며느리들도 함께였다. 네 사람은 아버지 집 거실에 둘러앉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이제 확실해졌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저 듣고만 있었다. 상속세 문제도 있고 부동산 관리도 해야 하고 세무사랑 변호사 선임은 필수일 것 같은데요. 선영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A사 용지에는 빽빽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잠깐 내려다봤다가 다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아버님, 보고 계세요? 희정이 물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보고 있다. 그 짧은 대답이 전부였다. 민호는 형과 눈빛을 교환했다. 이상했다. 분명 친자식이 확인됐는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냉담한 걸까? 아버지, 혹시 저희가... 민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배고프지? 밥이나 먹자. 아버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김치와 된장, 계란 몇 개가 전부였다. 수백억 자산가의 냉장고라고는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다. 아버지, 외식하시죠? 제가 살게요.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서 먹는 게 편하다. 아버지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칼질하는 손놀림은 익숙했다. 평생 혼자 살아오시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다. 자식들은 거실에 남아 서로 얼굴만 쳐다봤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희정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때문에 삐치신 건가? 설마요. 친자 확인은 당연한 거잖아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었다. 가끔 물을 따라주거나 반찬을 권할 뿐이었다. 아버지, 판교 땅 관련해서요. 민수가 다시 화제를 꺼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 땅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가 그걸 산 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왜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너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지. 기억나니? 네. 그 돈으로 땅을 샀어. 내 등록금 대신. 식탁이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강남 빌딩은 민호 내가 군대 갔을 때 샀다. 전역하면 뭐 좀 해주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민호의 손이 멈췄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이어갔다. 그렇게 하나씩 모았지. 너희들 결혼 자금 대신, 너희들 집 마련 자금 대신. 대신. 다 너희들 대신이었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아버지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지.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거실에 남은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방에서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민호는 일어서서 방문 앞까지 갔다가 손을 들었다 내렸다. 노크를 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희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차가 멈췄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민호는 그들 중 누군가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았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 형 민수의 집도 비슷했다. 선영은 여전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민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내일 세무사 미팅 있어요. 응. 집중 좀 해요. 이거 중요한 거라고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이 맴돌고 있었다. 대신. 모든 것이 자식들을 대신한 것이었다는 그 말. 그날 밤 아버지 강태주는 홀로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날의 아내와 갓 태어난 민수가 있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민호를 안고 있는 아내의 모습.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의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사진첩을 넘겼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를 때까지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하나하나 바라볼 뿐이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강민수와 강민호는 그 사이 아버지를 두어 번 찾아갔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자식들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만 흘려보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민수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강민수 씨 되십니까? 저는 태경 법률사무소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민수는 순간 긴장했다. 변호사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다. 아버님께서 유언 집행과 관련해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동생분께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유언 집행. 그 말이 주는 의미를 곱씹었다.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셨다. 70이 넘었지만 정정하셨고 특별한 지병도 없으셨다. 그런데 왜 갑자기 유언을? 민호에게도 같은 전화가 왔다. 형제는 저녁에 만나 얼굴을 마주했다. 둘 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형, 이거 무슨 의미인 것 같아? 모르겠어. 아버지가 미리 정리하고 싶으신가 보지.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예감이 일고 있었다. 친자 검사 이후 아버지의 태도, 그 차갑고 단호했던 침묵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법률사무소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24층에 있었다. 민수와 민호는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상승하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복도를 지나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다. 앉아라. 아버지는 여전히 그 담담한 목소리였다. 변호사 김재훈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강태준 씨의 유언장 내용을 미리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민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유언장은 이미 공증을 마쳤으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강태준 씨께서는 본인 사후 전 재산의 처분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내 펼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강태준 씨 소유의 강남 빌딩 2채, 판교 토지, 주식 포트폴리오, 그리고 현금 자산 일체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이었다. 소망이 집 아동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밀었다. 전 재산을 소망의집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재단은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돕는 곳으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이게 무슨... 앉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왜요? 민수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잘못은 없었다. 그럼 왜? 너희는 내가 친아버지인지 의심했다. 확인하고 싶어 했지. 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확인했어. 내가 친아버지라는 걸. 이제 됐지? 그게 전부니까. 아버지. 나는 평생 너희 아버지로 살았다. 아버지로 일했고 아버지로 모았어. 근데 너희는 돈이 궁금했구나. 내가 누구인지보다. 민호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버지의 말은 정확했다. 반박할 수 없었다. 소망의 집에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더라. 나는 그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될 수 없지. 하지만 내 돈으로는 될 수 있어.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옷 입혀주는 것.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런 장면에 익숙한 듯 했다. 유언장에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강태준 씨께서 생존해 계신 동안은 본인이 원하시는 시기에 언제든 유언 내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민수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민호도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태준 씨께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현재 본인의 의사는 확고하며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고.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자동차들이 오갔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회의실 안에서는 한 가족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수가 간청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잔인한 거냐? 아버지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나한테 친자 검사하자고 했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리를 펴고 코트를 집어들었다. 이제 할 말은 다 했다. 변호사가 남은 절차 설명해 줄 거야. 아버지. 민호가 다급하게 불렀다. 하지만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복도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의외로 당당했다. 회의실에는 침묵만 남았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을 따라주었다. 유언 집행은 강태준 씨 사후에 이루어집니다.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으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들은 그렇게 한 시간을 더 앉아 있었다. 변호사의 설명은 계속됐지만 제대로 들리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사무실을 나설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형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1층 로비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밖으로 나가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가지 않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저녁 공기는 차가웠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민수와 민호는 나란히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그들의 그림자는 거리의 불빛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지 사흘이 지났다. 강민수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두 형제는 그 사흘 동안 각자의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내들은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넷째 날 아침 민수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아버지 집으로 가자.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응, 형. 1시간 후 두 형제는 아버지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문이 열렸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낡은 카디건을 입고 계셨다. 들어와. 거실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작은 식탁. 수백억 자산가의 집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풍경. 하지만 이제 그 수백억은 아들들의 것이 아니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민호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두 아들을 내려다봤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50살이 넘은 남자의 눈에서. 민호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미쳤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보기 흉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심이었다. 유언장 취소해 주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그 말에 민수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형. 민호가 형을 붙잡았다. 민수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으려 했다. 제발. 제발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구급함을 가져왔다. 민수의 이마에 소독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였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두 아들이 어렸을 때 넘어져서 다치면 이렇게 해주셨었다. 아프냐? 아버지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픈 것은 이마가 아니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희를 정말 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자식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소독약을 치우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말이야. 갑작스러운 회상에 두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매일 밤 울었다. 애들은 어떻게 키우나?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나?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울 수 있을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래도 했어. 해야 했으니까. 너희 둘이 있었으니까. 내 아들들이니까. 민수와 민호는 말없이 들었다. 새벽에 일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지. 너희 둘 재워놓고 혼자 라면 끓여 먹고. 그게 행복했어. 힘들었지만 행복했다고.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다. 돈을 모은 건 너희 때문이었어. 너희가 대학 가고 결혼하고 애들 낳고 살 때 도와주고 싶어서. 그게 아버지니까. 아버지. 근데 친자 검사를 하자고. 피가 섞였는지 확인하자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들을 바라봤다. 그래, 피는 증명됐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맞아. 생물학적으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마음은 끝내 증명하지 못했구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민호는 목이 메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민수는 그저 눈물만 흘렸다. 피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 근데 너희는 피만 중요했구나. 돈 앞에서는.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다. 아니라고요. 저희도 사랑해요. 아버지를. 알아. 아버지의 대답은 평온했다. 너희도 날 사랑하는 거 알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잖아. 돈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반박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소망이 집 아이들은 말이야.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부모가 없어. 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지. 내가 죽으면 내 얼굴도 기억 못할 거야. 하지만 내 돈으로는 밥을 먹을 수 있어. 학교에 갈 수 있고 따뜻한 이불을 덮을 수 있지. 그거면 충분해. 민호가 바닥을 쥐어뜯었다. 손톱 밑으로 먼지가 들어갔다. 아팠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희는 내가 준 걸 의심했어.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인가? 이 돈이 정말 내 거 맞나? 아버지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돌아왔다. 그 아이들은 의심 안 해. 이 밥이 어디서 왔나? 이 이불이 진짜 내 거 맞나? 그냥 고맙게 받지. 아버지, 저희도 고마워했어요. 진심으로. 알아. 근데 부족했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두 아들은 거실에 무릎 꿇은 채 남았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아버지는 나오지 않았다. 민수가 먼저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으로 갔다. 민호도 따라 일어났다. 문을 나서는 순간 민수가 뒤를 돌아봤다. 닫힌 방문. 그 너머에 아버지가 계셨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하지만 이제는 영영 닿지 않을 것 같았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민호가 벽에 기댔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민수도 옆에 앉았다. 두 형제는 그렇게 낡은 아파트 계단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희정이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유언장 취소하시기로 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변호사라도 만나봐야. 그만해.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이미 끝났어. 다 끝났다고. 며칠 후 민수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소망이 집 한번 가보지 않을래? 왜? 그냥.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선택하셨잖아. 우리 대신.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형,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도 그래. 근데 그래도. 다음 주 토요일 두 형제는 소망이 집을 찾았다.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누군가의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 한 선생님이 다가왔다. 민수가 명함을 건넸다. 저희는 강태준 씨의 아들들입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강태준 선생님의.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두 형제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아버지는 이미 이곳을 도와오고 계셨던 것이다. 유언장을 쓰기 전부터.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가 중얼거렸다. 우리보다 먼저 선택하신 거였어. 그 아이들을.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다. 그 빛 속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셨다. 혼자 저녁을 드시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실 아버지. 한 달 후 아버지의 집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소망이 집에서 보낸 것이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과 함께 감사 편지가 들어있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아버지는 그 편지를 오래 들여다봤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다.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 개나리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그 노란 꽃들을 바라봤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왔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